자, 이제 부스를 천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앞쪽에 있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들은 무대 앞으로 와서 앉을까요? 천천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조용히 인사드리겠습니다. 9학년장 피스 김재석입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 9학년 친구들, 멘토쌤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모두가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 9학년 공동체가 3월에서 12월을 지나며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였는데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지금 이 비전 스케치 발표까지 9학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전 스케치 발표회를 통해 9학년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희 9학년 학생들이 자신이 했던 섬김 또는 프로젝트를 긴장하지 않고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학생, 멘토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9학년 친구들의 내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등의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자신의 비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기도하는 9학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등 교감으로 섬기고 있는 김병준 BJ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중등 교감 선생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좀 말씀이라고 하기 조금 이제 부담스럽고요. 그냥 짧게 이야기 같이 나누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한 11월부터 10월부터 한 10번 내외로 우리 9학년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을 따로 묵상 시간에 따로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학생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새신자반을 가지고 그 중에 주제 하나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주제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거기에서 인간을 이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흙의 속성을 보면서 인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좀 봤어요. 그래서 흙의 속성 4가지가 있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안 짰습니다. 안 짰는데 흙의 속성 4가지를 기억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흙의 속성 4가지 아는 사람, 남학생 중에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안 짠 게 너무 티나는데요. 흙의 속성. 자, 첫 번째 생명 맞았습니다. 첫 번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 사랑 맞았어. 두 번째 사랑이야. 순서까지 맞춰. 순서까지. 세 번째 정직. 세 번째 정직입니다. 네 번째 도구됨입니다. 4가지. 다 맞췄잖아요. 이거 봐요. 안 짰어요. 정말 안 짰는데 제가 너무 강조를 해가지고 지금 맞춥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동물들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생명이라고 했는데요. 왜 흙의 속성 중에 생명이 있냐? 그 음식을 하다 보면은 우리 아버님도 어머님도 음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죠? 야채. 야채가 있어야 뭔가 되잖아요. 그죠? 흑백 요리사 요즘에 저 가끔 이제 딸들이 좋아해가지고 보는데 거기에 이제 야채 썰고 할 때 너무 먹고 싶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땅에서 난 거더라고요. 흙에서 나고. 저 고구마랑 감자 되게 좋아하는데 다 흙에서 난 거잖아요. 몸에 좋은 건 다 흙에서 난 거고 몸에 안 좋은 건 그것들을 가공한 것들이 몸에 안 좋잖아요. 몸에 좋은 것들 흙에서 났죠. 그리고 바닷속도 바닥은 다 흙으로 돼 있죠.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의 생명이 흙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도 많고 그런데 길게 얘기할수록 이런 걸 나눴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흙으로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 왜 사랑이라고 했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리 저기 마포 저 위에 월드컵 공원 거기가 원래 뭐였죠? 난지도였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에 사셨던 분 혹시 아시겠지만 지나만 가도 엄청 냄새가 날 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지금 여기다 버려도 다 어디로 가죠? 흙으로 갑니다. 땅에다 우리 묻어서 썩게 만들죠. 그래서 흙은
모든 걸 다 받아주기 때문에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흙은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에 비전 스케치 한 달, 두 달 동안 준비하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함께하는 거는 너무 쉬워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랑은 눈 한번 맞추는 것도 그렇게 힘들죠. 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고 뭐 선물 사주고 하는 거는 사랑이 아니죠. 내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진짜 사랑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데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흙은 그걸 다 받아주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랑 싫어하는 거 상관없이 다 받아주는 게 흙의 속성입니다. 그게 흙의 사랑의 속성이죠. 세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오늘의 주제인데요. 심은 대로, 제가 PPT에 썼는데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것만 거두고 심은 만큼 걷는다라는 말씀입니다. 흙의 속성, 가장 흙의 속성 중에 뚜렷한 건데요. 흙에 우리가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콩을 심었는데 절대로 팥이 안 나죠. 팥을 심었는데 절대로 콩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의 속성에 정직이 있는데요. 제가 아시겠지만 철인삼종이라고 운동을 하잖아요.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제가 오늘 이 주제로 하려다가 안 했는데 스포츠 종목에는 종목마다 다 철학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체육교사다 보니까 종목마다 어떤 철학이 있는지를 되게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요. 그래서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수영은 우리 인생의 저항을 이기고 가는 것이다. 수영은 물의 저항을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사이클은 균형입니다. 사이클은 페달을 계속 굴러야지 안 굴러면은 넘어지죠. 그래서 인생의 균형을 뜻해요. 마지막 달리기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달리기는 내가 오늘 1시간에 뛰었잖아요. 1시간만큼만 늘어요. 절대로 더 이상 안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농구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배구도 오래 했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 지금부터 1년 동안 농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송하지만 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달리기는요,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를 이길 수 있어요. 안 되나? 안 되겠는데. 제가 너무 오래 뛰어가지고 안 되죠. 어제 그 정도로. 근데 농구는 불가능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데 달리기는 진짜 열심히 하시면 저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달리기의 매력이고 요즘에 달리기 러닝 붐이 일어난 게 그게 매력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1시간 뛰면 1시간만큼 늘고요. 2시간 뛰면 2시간만큼만 늘어요. 근데 다른 안 그런 종목들도 많거든요. 물론 러닝도 심폐지구력이 좋고 뛰어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말고 그런 선수들 같이 뛰어난 사람들 말고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심박이 평소에 70에 75 뛰고 그런 사람들이 똑같이 운동을 했을 때는 그만큼만 늘게 돼 있는 게 러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우리 미신, 무속 이런 거라고 그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 잘 보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잘 보게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하면은 그거는 무속신앙, 미신, 그냥 자기를 믿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흙의 속성, 인간은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심은 것만 거두고 우리가 절대로 심지 않는 거는 나지 않는다. 혹시나 심지 않았는데 거둘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무슨 투기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심은 대로만 거뒀을 때 감사해야 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안 나왔으면 내가 또 부족함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운동, 달리기나 이런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면 할수록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고요. 하면 할수록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구됨입니다. 흙을 반죽해가지고 불에 구우면은 네, 도구가 되잖아요. 숟가락도 되고 밥그릇도 되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31명, 우리 구학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목적 없이 내가 무엇이 돼야지? 목적 없이 내가 어떤 대학을 가야지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에 지식을 쌓고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사회적으로 더 좋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의 재능과 지혜와 지식은 흉기로 사용될 거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거기를 왜 가야지를 고민하고 가는 사람은 많이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살 거라고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아이들과 네, 2달 동안 나눴고요. 여학생들이랑 안 나눴어요. 그래서 여학생들도 오늘 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걸 나눴고요. 남학생들은 네, 다 들었는데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듣고 있다. 그렇지? 다 기억나죠? 네, 그렇게 네 가지를 아이들과 나눴고요. 네, 오늘 네, 우리 9학년 학생들이 마지막을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이 네 가지 삶을 소명에 있는 친구도 있고 떠나는 친구도 있는데 앞으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네, 이 네 가지 기억하면서 네, 소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네,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소명학교의 9학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한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소명학교에서의 중등 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비전 스케치 기간 동안 함께 준비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노력이 전달되고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은 심은 대로, 심은 것만, 심은 만큼 거두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소명인 인터뷰 통일 섬김 졸업 여행 순으로 발표를 들으실 텐데요. 친구들이 나와서 발표가 끝나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들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썼습니다. 네, 주홍이부터 나와서 발표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명인 인터뷰 순서의 첫 번째를 맡게 된 박주형입니다. 먼저 제가 선택한 직업은 패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인데요. 되게 생소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부터 옷에 관심이 있기도 했고 소명인 인터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직 장래희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좀 가볍게 생각해보자. 수익이나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해보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런 장래희망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패션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션 크리에이터는 일상에서 의식주 필수 요소 중 하나와 접목해 있는 옷에 관련된 것, 거기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합쳐진 것으로 시청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청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옷을 소개하거나 판매하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인터뷰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보다는 학생분들에게 더 익숙한 분들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진 순서대로 신우님, 옷 입는 바오님, 그리고 미홀님입니다. 세 분 다 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이기도 하고 제가 자주 즐겨보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 평소에 일방적으로 시청하기만 하던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네요. 먼저 신우님입니다. 제가 인터뷰 질문 중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이 자신의 직업을 한마디로 소개한다면이었는데요. 그때 신우님은 자신의 직업을 남자 패션의 백종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물론 약간 논란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남자 패션의 백종원이라고 소개하셨는데 그 이유가 백종원님은 원래 요식업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니고 되게 일반인 수준으로 이렇게 요리를 그냥 취미로 하신 분이었는데 오히려 일반인의 관점에서 요리를 하다 보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하기 편한 요리를 하게 되었다 해서 자신도 시청자들에게 좀 더 한 발짝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옷에 대한 크리에이터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렸는데 초반에 힘든 점하고 그리고 패션 크리에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점 이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 먼저 힘든 점은 초반에 경제적인 여유가 이렇게 여유롭지 않아서 부업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고 그래서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옷 입는 바보님이었는데 이분은 자신의 직업을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사한 직업이었습니다. 뭐 별 의미는 없었고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자신의 직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을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특별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인으로 그냥 똑같이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미홀님인데요. 이분은 자신의 직업을 여러분의 패션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이분 세 분 다 공통점이 되게 시청자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 같았는데 미홀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신의 패션이 남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답변으로는 공감하는 크리에이터, 나를 보여주려고 한 직업이 아닌 시청자들을 위해 공유하는 크리에이터,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가까운 크리에이터 되기였습니다.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터뷰한 세 분 다 모두 크리스천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세 분 다 크리스천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이런 직종에서 특별히 자신의 종교를 밝히는 것에서 떠나서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소명을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봤는데 제가 이번 12월 달에 연탄 봉사를 갔다 오면서 되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옷을 사기 버거우신 분들에게 제가 조금만 더 규모가 큰 크리에이터가 된다면은 그분들에게 공짜로 옷을 무료 나눔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더 싸게 판매하거나 라는 등의 좀 더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소명인 인터뷰라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고민하였던 진로에 대한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 자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한층 더 덜어진 것 같아서 되게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직업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이 직업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소명과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서 유익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를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명의 인터뷰를 발표하게 된 구순종 김주아입니다. 제가 선정하게 된 직업은 로봇공학자이고요. 제가 이 직업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제 제가 평소 과학에 되게 관심을 가졌고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성향인데 이제 로봇공학자와 그런 성향이 이제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비전 스케치를 하면서 이 직업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비전 스케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직업 가치관 검사에서 이제 의미지향 성격이 나왔습니다. 의미지향 성격은 이제 자신이 이제 일을 하면서 의미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성격인데 그 성격이 저는 로봇공학자 일을 하면서
이제 의미를 되게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직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인터뷰하는 대신 공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려주는 이제 공학 계열 진로 로드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공학 계열에 대해서 이제 전공, 진로 방향, 전망 등을 알려주고 이제 조언을 해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공학 계열인 만큼 이제 기계, 전기, 컴퓨터 등 이제 다양한 분야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제 읽는데 매우 큰 재미가 있었습니다. 책의 내용입니다. 책의 구성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미리 앞서서 이제 로공학자가 된 이제 선배들의 시간표를 보여주고 이제 현재 우리나라의 공학 계열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설명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공학 분야별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제 공학 계열이 되는 것을 준비하면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궁금했을 법한 질문들과 이제 그 질문의 대답 그리고 어떤 과목을 들으면은 유리한지 그런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궁금했을 법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평소 로봇공학에 질문이 있었는데 이 질문들을 이 책에서 깔끔하게 답변을 해주어서 소개하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과 소명입니다. 저는 공학 계열에 평소에 관심은 있었는데 이제 로봇 공학만 이제 조사를 하면서 이 공학 계열만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공학 분야가 얼마나 다양하고 이제 역량들과 필요한 과목 이런 것을 더 알 수 있어서 좋았고 소개되어 있는 역량을 이제 좀 더 키워서 앞으로 로봇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명입니다. 요즘은 신제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을 발명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것이 목표인 시대인데 이제 저는 로봇 공학자가 되면 이제 기술을 개발할 텐데 이 신기술로 이제 저만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술을 전달하고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UX 디자이너에서 발표하게 된 구순종 조효성입니다. 네, 바로 목차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UX 디자이너란 이제 두 번째는 인터뷰, 세 번째는 발견하는 소명입니다. 먼저 UX란 유저 익스프레스인데요. 네,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유저 익스프레스란 사용자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같은 앱들을 켜고 사용하고 닫는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을 사용자의 경험, 즉 UX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UX 디자이너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 4가지 이유로 UX 디자이너에 대해 선택했는데요. 창의력, 디자인, 필수적 역할, 그리고 그룹입니다. 우선 창의력 디자이너는 이제 제가 직업 흥미 검사를 하면서 기업형과 예술형이 비교적 높게 나왔는데요. 특히 예술형에서 창의력과 이제 디자인이 관련된 직업이라는 것을 통해 제가 이 직업의 적성에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적인 역할과 그룹인데요. 이제 예술형 다음으로 크게 나온 부분이 기업형인데 이 기업형은 그룹과 역할이 깊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그룹으로 일을 하며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터뷰 대상은 저희 아버지를 인터뷰했고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UX 디자이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UX 디자이너란 세상의 모든 서비스를 구현하고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AI가 대답한 내용의 주제는 AI의 정보이지만 그 대답을 구성하고 코딩하고 만드는 것이 UX 디자이너가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 이 UX 디자이너를 조사하면서 그 과정이 궁금해졌는데요. UX의 단계로는 분석, 아이디어 구체화 및 컨셉 설계, 정보 구조화 및 프로토타입 제작, 사용자 테스트 및 검증, 반복 및 개선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UX 디자이너의 추세입니다. 최근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의 디자인을 제시하는 UX는 필수입니다. 다음은 UX 디자이너의 장점입니다. 우선 우선 저와 같은 직업에 대해 흥미가 예술과 기업에 관련되신 분은 완벽한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디지털 서비스 앱 등을 직접 구성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안에서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기업 안에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때론 부담되기도 하지만은 회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사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정확히 이런 일이 있었나? 라는 듯 아무리 성과를 잘 내더라도 사람에게 업적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UX 디자이너상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팀 안에서 즉 모든 것이 결정된 사업 안에서는 바꿀 수 없는 조직에선 UX 디자이너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UX 관련 학과에 대해 조사해 보겠는데요. UX 관련 학과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휴먼 컴퓨터 공학인 HCIR 학과를 서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학업에 집중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앱, 예를 들어서 토스, 인스타그램, 스포티파이 같은 앱을 사용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저의 소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소명은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아무리 다들 몰라도 회사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역할, 또 이제 소명의 성수한국의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 기독교를 알리는 디자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UX의 조사 과정에서 사회적 역자를 포용하는 디자인, 즉 포용성을 통해 상처받은 자들을 감싸는 역할을 감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소명 인터뷰를 통해 제가 관심은 있었지만 잘 몰랐던 UX 디자인에 대해 더욱 깊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하는 UX 디자이너와 소명을 연결지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학업적 창의성 탐구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저의 세 가지 회사,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독교를 이루어나가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인 인터뷰 중등 역사 교사로 발표하게 될 박아원입니다. 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교사 선택 이유와 두 번째, 만난 사람과 인터뷰 요약, 세 번째, 역사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소명, 네 번째, 인터뷰 소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장래희망으로 역사교사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역사교사를 장래희망으로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어진 역사에 대한 흥미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사회 뉴스나 Y책 등을 보면서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어 역사책을 읽는 것도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 다른 친구들이 역사를 지뢰할 때도 저는 오히려 역사 과목이 재미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인터뷰를 계기로 진로를 고민하면서 제가 오래 좋아해온 역사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역사 교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교사라는 직업을 존경해왔기 때문에 이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번에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덕양중학교에서 역사교사로 근무하고 계신 김영식 선생님을 줌으로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이 많아서 주요 질문만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는 저는 선생님께서 역사교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선생님께서 역사 교사로서 공동체와 사회와 지역 사회의 가치를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느낄 때 소명을 경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돌아볼 수 있었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교육을 고민하여 역사 교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답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역사 교사로 일하시면서 느낀 삶의 소명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역사 교사의 소명은 과거의 사실을 전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 학생들이 오늘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질문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역사 교사로서 지식 외에 가장 중요한 능력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이것에 대하여 선생님께서는 역사 속 인물과 상황에 공감하여 이야기를 풀어내는 능력과 자료를 분석해 그 의미를 찾아내는 역사적 사고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앞으로 역사 교육, 교사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질까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앞으로 역사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오늘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해 정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는 중고등학생 때 미리 해두면 도움이 되는 공부나 경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뉴스를 꾸준히 읽고 다양한 경험을 접하며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방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역사 교사로서 이루고 싶은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돌보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성적이나 결과보다 각 학생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와 사회의 가치를 전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의 사회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지를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돕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선택과 삶을 보며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소명인 인터뷰를 통해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통해서 교사라는 직업은 단순히 학생 한 명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통해 공동체 전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업 조사를 하면서 역사 교사는 흥미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전문성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사명감이 함께 요구되는 직업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직업의 이름이나 형태보다 그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전 스케치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발표하게 된 유담비, 임건, 조원영입니다. 묵차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화, 두 번째 정치, 세 번째 경제, 네 번째 인권,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문화입니다. 북한학을 중심으로는 주로 공식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문화의 대표적인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혁명가극입니다. 혁명가극은 반복되어 강렬한 느낌을 주는 절가와 방창이 주를 이루고 무용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무대의 배경을 입체적으로 꾸미는 흐름식 입체 무대입니다. 두 번째는 기념일입니다. 대표적인 기념일로는 태양절이 있습니다. 태양절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을 기념하는 날로서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백두혈정의 정권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식입니다. 북한 음식은 전통 한식과 비슷하지만 재료가 단순한 편입니다.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주로 슴슴한 맛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청소년입니다. 정치, 혁명, 교육 비중이 매우 큽니다. 조선소년단, 청명동맹 등 국가 조직 활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북한의 정치 체제입니다. 북한은 3지배 제도인데요. 단 하나의 정당만이 권력을 행사하며 다른 모든 정당은 금지되거나 활동이 극도로 제한되게 하는 제도인 일당 지배와 최고 지도자에게 모든 권력과 권위를 절대적으로 집중시키는 정치 운영 방식인 유일 지배, 권력이 특정 가문 안에서 대물림되는 정치 체제인 세습 지배, 이 세 가지의 지배가 모여서 3지배 제도가 됩니다. 현재 북한의 정치 상황은 군사와 핵 강화에 힘을 쓰고 있고 핵과 미사일 등을 제작하는 것을 중심으로 국가 내부적으로는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한국, 미국 등과는 갈등이 있지만 중국, 러시아 등과는 좋은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한의 경제입니다.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은 뭐야? 현재 북한의 경제 뭐 이런 예 일단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고 GDP 상세적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의 국민소득은 2023년 기준으로 171만 9천 원이며 남한의 1.7%를 차지합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체제는 사회주의와 경제주의가 섞여 있으며 각 직업에 대해서 일정한 목표 달성해야만 이루어지는 직업의 체제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그 핵과 같은 국제적인 제재가 좀 증가하고 있고 식량 부족과 더불어 기술의 저하가 남한에 비해 좀 저하된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통일해야 되는 이유는 군사적 비용 절감, 사회 확장, 남한과 북한의 발전이 중요한 경제적 이유입니다. 상세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북한의 현재 경제 상황은 북한의 경우 거의 직업에 대한 선택이 거의 없고 그 나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서 직업의 선택도라든가 배정도 달라집니다. 또한 직장생활과 노동입니다. 노동시간과 각 직업에 대한 선택은 각 나라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경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북한의 소유이며 그 땅에 배분하는 것조차 북한의 그 나라의 그 충성도에 따라 달라지는 체제입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인권인데요. 세계 자유지수에 따르면 남한의 자유지수는 정치적 권리 32점, 시민의 자유 49점으로 총 81점인 반면 북한은 정치적 권리 0점, 시민의 자유 3점으로 총 3점을 기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규정하고 많은 행위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더 들어가 볼 건데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의적 구금, 고문, 사형,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중 가장 핵심적인 심각한 반인도 범죄이고 북한의 인권 침해의 중심축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량권 침해인데요. 대기근대도 알고도 방치하고 충성도 기반으로 배급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고의적 기하를 조성한다 해서 유엔은 반인도 범죄로 분류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납치와 강제 실종입니다. 한중일 그리고 기타 국가 국민들을 조직적으로 납치해서 실종 상태를 유지합니다. 유엔은 이건 단순 인권 침해가 아닌 계획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표현, 종교 자유의 전면 봉쇄입니다.
종교 활동으로 몇 명이 죽었고 고문을 당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북한 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탈북민 99.6%가 북한에서 자유로운 종교 활동은 불가능하다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정보 통제로 북한 국민들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북한 문화에 대해 조사하면서 북한의 문화도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를 알아보면서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일들을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발표한 유담비 임건 조원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통일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발표를 할 김지우 이혜주입니다. 목차는 선교적 이유, 민족적 이유, 경제적 이유, 그 다음에 소감 발표하겠습니다. 선교적 이유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경에는 이렇게 PPT에 명시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처럼 이 세상 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한은 기독교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 내에 속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 국가 내에서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2025년 기준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북한 헌법엔 신앙은 자유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완전히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종교는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여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롯하여 종교 활동을 하다가 걸리면 추방을 시키거나 처형을 하거나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신자들을 수감시키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을 해야 하는 선교적 이유 첫 번째는 몰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북한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안겨주기 위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을 통해 세계 선교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기에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이 좀 공산주의 그러니까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국가들과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북한과 화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면 그 안에서도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회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때 북한은 남한보다도 교회가 더 많았지만 김씨 정권 세습이 시작되면서 김씨 정권만을 숭배하게 하면서 교회들을 전부 없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교적 이유로 이렇게 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족적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6.25 전쟁 때 분단되어서 그때 많은 가족들이 헤어지게 되었고 이산 가족의 고령화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현재 사이가 더 안 좋아지면서 정기적인 상봉도 끊겼고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역사를 공유한 하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함께 화합하여 살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이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화 경제 시대 우리 기업의 북한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이라는 특강이 있었는데요. 이곳의 회장은 북한에 있는 자원의 가치가 6천조 원 이상이라고 밝혔는데 이 자원이랑 우리나라 기술이랑 합치면 우리나라도 이득을 보고 북한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옆에 보시면은 농업 관련된 그림이 있는데 식량 작물에 대해서는 북한이 저희보다 생산량이 뛰어나지만 쌀은 저희가 뛰어난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통일을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더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많이 굶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 때문인데 분단 비용은 말 그대로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돈이고 통일 비용은 우리나라가 통일할 때 들어가는 돈을 의미하는데 분단 비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국방비, 기회비용 뭔가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뻗어나가서 교류를 못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잃는 그런 비용이고 외교 비용 저희 나가는 게 안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어려워가지고 생기는 비용이고 사회 문화 비용도 들어가는데 통일 비용은 대부분 북한에 있는 성장이 더딘 곳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경제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지원, 행정제도 통합, 경제 안정화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 분단 비용은 지금부터 30년 동안 통일을 하지 않는다 했을 때 1.31조 달러, 분단 비용은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1.31조 달러만 계속 지출이 되는 거지만 통일 비용은 우리가 얼마나 발전돼 있느냐에 따라서 5천억 해서 1조 정도의 달러가 필요한데 단순히 이거는 분단 비용과 다르게 한 번만 쓰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에게도 경제 성장이 북한에도 경제 성장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통일 비용이 훨씬 이득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분단 비용은 계속 내야 되는 거고 통일 비용은 한 번만 내면은 이익을 얻고 끝이라는 겁니다. 소감 말씀해 드릴 건데요. 대체적으로 저희가 쓴 소감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또 이번에 알게 되었으니 꼭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좀 세계 선교의 확장점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원래도 한반도가 여러 공산 국가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통일이 되면 이것을 세계 선교에 이 점을 잘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놀라웠고요. 통일 후에 더 많이 퍼져나갈 복음이 기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북한에 대해서 정말 일부만 알고 통일 없이 그냥 따로따로 너는 너 나는 나처럼 지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조사로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북한과의 통일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예로 들어 우리나라 한반도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이가영, 박주영, 유재윤입니다. 저희는 독일의 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설명드리고 독일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한반도는 어떻게 통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를 말씀드리고 우리의 통일을 위해 단지 본받을 것만이 아닌 본받지 말아야 하는 점도 발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전 스케치를 준비하면서 느낀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독일의 통일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단 과정부터 설명드리자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4개의 국가에 의해 독일이 4개로 분열되었습니다. 그 후로 크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진영에 따라 독일이 각각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었고 거기서 한 번 더 동독의 진영의 안에 있는 수도 베를린은 서베를린과 동베를린으로 나뉘게 됩니다. 서독이 동독보다 경제적으로 격차가 커지면서 서독이 날이 갈수록 더 압도적으로 경제 규모를 가지게 되고 그로 인해 동독민들이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자 이때 이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1961년에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련에서도 사회주의의 색깔이 옅어지게 되면서 독일에서도 통일 지지층이 늘어나게 되고 통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서독 중심으로 통일이 진행되게 되었고 41년간 지속된 분단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의 통일 사례에서 어떤 점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어떤 점을 다르게 적용해야 남북한이 안전하고 좋은 통일을 할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화적인 통일 방식입니다. 독일은 전쟁이나 폭력적인 방법으로 협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뤘습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보다 평화적 협력의 방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북한 측,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정책입니다. 독일은 동독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서독의 정치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셋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입니다. 독일은 통일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주변국들과 충분히 협의하며 통일을 진행했습니다. 남북한의 통일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외교적 조율을 잘 해야 안정적이고 서로 협의가 된 통일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와 경제적 자금 준비를 미리 해둔 점입니다. 독일은 법과 행정 시스템을 통일 직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한국도 경제, 행정, 교육 시스템 통합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지 좀 더 준비된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통일을 하기 위해서 독일의 사례에서 피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경제적 기반이 없는 통일을 하려고 한 점입니다. 독일은 단기간에 동독을 서독의 경제 수준으로 올리려 하면서 큰 재정 부담을 겪었습니다. 현재 남북의 격차는 이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경제적 통합을 해야 합니다. 둘째, 통일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점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고 난 후 모든 제도가 서독 기준으로 뒤바뀌면서 동독 주민들은 무시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북한 주민이 흡수됐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상호 존중 방식의 통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대량 실업률 격차 문제입니다. 동독 산업이 경쟁력을 잃으며 실업률이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는 북한 경제를 갑자기 남한 기준으로 평가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산업 전환과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넷째, 문화적 차이를 가볍게 여긴 점입니다. 독일은 통일 후 동서 갈등이 지속되었습니다. 70년 이상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남과 북한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독일 통일에서 저희가 적용해야 될 점을 정리하자면 양측 국가의 이해와 타협점을 찾는 것, 그리고 통일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통일을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통일을 해야지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통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을 하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의 통일을 조사하며 우리나라 말고도 통일을 겪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완전히 다른 나라지만 통일의 과정에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 신기했고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피해 없이 무사히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의 통일 사례를 조사하면서 저희 나라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서 신기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다르고 문화적으로 다른 게 많아서 저희의 상황에 맞게 통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빠른 통일이 아닌 모두를 위한 통일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비전 스케치 시간을 통해서 통일이라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우리나라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았지만 해외 통일 사례, 특히 독일 통일에는 관심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레원 친구들과 같이 조사도 하고 발표 준비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해외 사례도 잘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한반도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가영, 박주영, 최재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전 스케치 통일 프로젝트를 발표할 배은빈,
네, 앞서 발표를 들으신 것과 같이 첫 번째 조는 북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하여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이유에 나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조는 저희 나라보다 앞선 통일의 역사인 독일의 역사를 조사해 발표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앞선 발표를 토대로 통일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네, 목차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통일을 위해 해왔던 노력들을 정리한 타임라인을 시작으로 타임라인 속 자세한 이야기들, 또 우리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국가와 우리들의 일로 나누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1985년에는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만나게 되었고 1991년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1992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공동선언을 1998년에는 금강산 관광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후로는 2007년, 가장 최근인 2018년에는 3번 정도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럼 타임라인 속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1972년 남북이 처음으로 동시에 발표한 공식 합의입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3대 원칙을 제시하며 화해의 출발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985년은 이산가족이 처음 만나게 된 해였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서로 만나 인도적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1991년 남한과 북한이 이제 서로를 인정하고 싸우지 않으며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남북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합의인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992년에는 남북 모두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보유와 사용 금지를 합의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최초로 명문하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1998년은 비록 지금은 중단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민간 기업을 주도로 북한 금강산 관광을 실시해 경제와 문화 교류를 본격화했고 이것은 우리 기업이 앞장서서 남북한 사람들이 자주 만나고 서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드는 현실적인 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하는 한반도 역사상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등 평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회담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2007년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하는 경제특구 조성과 군사 긴장 완화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14 남북 공동선언을 하는 2차 정상회담이 열렸고 2018년에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정상회담 추천을 논의했으며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비핵화 조치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국가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노력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먼저 군사적 충돌이 사라져야 경제, 문화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DMZ 일부 지역을 무감시 공동관리구역으로 전환하고 서해 충돌 방지 한라인을 상시 운영하며 비무장지대의 감시 초소인 GP를 철수해 감시 장비를 공동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번째는 통일 이후 사회 경제 통합을 위한 제도를 미리 설계하는 것입니다. 앞선 조가 발표했다시피 역사에서 독일의 통일은 성공했지만 통일 후 제도 설계가 미비해 큰 불만과 피해가 생겼습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조세와 화폐를 통합하는 연구팀을 구성하고 통일 효과의 부작용을 시뮬레이션하며 상대 체제의 장단점을 분석 후 통일 모델을 미리 확정 짓는 등 통일했을 시 혼란스러움을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고민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입니다. 특히나 지금의 남북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먼저 통일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야 하고 문화적 편견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미래 사회를 통합하는 데 있어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통일 관련 영상 시청이나 토론 활동 그리고 DMZ 생태를 주제로 한 포스터 제작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현재 남한에서 많이 시행 중인 활동인 만큼 남북 통일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 통일 관련 언어, 문화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통일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언어, 어휘를 비교해 학습하고 통일한국에서 사용될 남북 언어를 융합하는, 연구하는 것 등의 활동 등이 미래 통일을 위한 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통일을 위해 해왔던 노력들을 조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들을 생각하면서 통일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바라보아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통일에 위해 국가만이 노력해야 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마음가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발표 준비를 통해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남북이 지금까지 통일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는 나라만이 아닌 국민들, 지금 나의 마음가짐과 노력 또한 통일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도 저희 버스킹 2일차 저희 준비하러 왔습니다. 버스킹 2일차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순직한 소방관 가족들 돕기 위해서 저희가 버스킹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니 특공대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지금 늦은 시간에 조금 피곤하시고 듣는 게 많이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섬김 프로젝트 순직 소방관 유가족 돕기 행사 발표를 맡게 된 정은민입니다. 지난 4월 저희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섬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섬김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는 버스킹이고 두 번째는 플리마켓입니다. 저는 이 중에 버스킹 부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지난 3월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2025년 3월 전국 동시다발 산불은 3월 21일부터 전국 여러 지역에서 건조 강풍 속에 동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기록적인 피해를 냈습니다. 이 산불은 전국적으로 수만 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며 최소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경북의 의성군을 주변으로 많은 지역에 피해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섬김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왜 섬기면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인데요. 저는 섬김은 단순한 친절이나 봉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왜 섬김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섬김의 목적을 알고 섬김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택한 섬김의 방법은 버스킹이었습니다. 즐겁고 힘이 될 수 있는 노래와 찬양, 위로와 아픔을 공감해주는 찬양들로 버스킹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돈을 유가족 분들께 후원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네, 소감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따로 남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해줬던 버스킹 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웠고요.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오고 가면서 응원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것을 보고 저도 기차를 연주할 때 더 힘을 얻을 수 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년 플리마켓 성균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9학년 경천반 고현입니다. 일단 이 내용은 앞에 친구가 설명을 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직 소방관 유가족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플리마켓을 개최하고 총 50만 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아 기부했습니다. 다음은 기부증명서와 기부금인데요. 소명학교 9학년 학생들은 이번 봄 플리마켓과 버스킹 공연 활동으로 50만 9,050원의 기부금을 모아 소방가족 희망 나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이제 제가 섬김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비전 스케치 섬김을 하면서 섬김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역할이 아니라 그 영역을 넘어서 제가 가진 것을 모두 베풀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번 섬김을 통해 저는 소방관들이 얼마나 고된 업무를 하시면서 일하시는지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나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싸우시는 소방관들의 마음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고 멋지게 보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됐다. 잡았어. 아, 또 다시 올라왔어. 됐어. 진짜 안 해. 아무나 나 좀 묶어줘. 앞에 서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들 주의 항상 잘 살피고 뛰지 말고 연탄 던지지 말고, 연탄은 배에다가 받쳐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평생 걸으면서 연탄 봉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180은 상관없네요. 야? 아 제발. 뒤에서 이럴 수 없어지. 누구 왔다. 씨, 뭐야 힘드네. 야 이거 큰게 치면 안 될까? 아 머리를 못 봐서 안 돼. 모두 길을 잃지 말도록 해. 나도 그렇게 죽었다. 하나. 야 드디어 66. 야, 나 허리가 안 펴져. 좋아해 4.
이게 8이지? 8 10 힘들어. 이게 해보니까 어때? 너무 쉬운데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너무 더워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뿌듯하네요. 너무 검은데? 30 누가 검해? 현철이 31 31이요? 33 얘들아 너무 수고 많았어. 마지막으로 이거 유튜브 올리실 거면 이거 꼭.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연탄봉사 성김 프로젝트를 발표하게 된 정지환, 정호범입니다. 네, 저희는 구룡마을에서 연탄봉사를 했는데요.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하고 있는 빈민가고 강남구의 유일한 판자촌이면서 또 유일하게 아직 재개발이 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제가 구룡마을 평소에 지나치긴 했지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고층 빌딩과 아파트들 사이에 이렇게 낮은 판자촌이 있어서 좀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습니다. 후원한 금액은 일단 186만 6천 원을 후원했고요. 그중에 97만 원을 연탄 구매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연탄 봉사단체에 후원했습니다. 또 국토순례에서 후원받은 돈을 사용하였습니다. 소감하고 느낀 점인데 저는 연탄 봉사를 하면서 연탄을 처음 보았는데 생각보다 옛날에 쓸 것 같아서 신기했고 또 연탄이 생각보다 무거워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전부 건물이 근처에 엄청 높게 세워져 있는데 구룡마을만 너무 안타깝게 낮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또 그리고 그곳 사람들 위해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연탄 봉사를 하면서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쓴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 그거 들고 이거 해줘. 찍어준 걸로. 안녕하세요. 피엘이에요. 끝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무슨 유기소지? 여기. 이씨 안녕하세요. 뭐야? 안녕하세요. 유기소가 원래 개비싸. 아무 때도 이거 커플티로 입고 와라. 뭐야 이거? 마술사 이해당. 최고의 마술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손통과 마술을 보여드립니다. 하나, 둘, 셋을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찍어요. 이거 입. 쌍게 올라서 치즈를 하는 걸리. 없는데. 왜 치즈가 없냐? 거기 물에야 얘들아.
저기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저기 섬에서 지냈어. 근데 그거 알아? 이게 겨울에 오면 정말 쏜다. 지금 겨울 아니야? 얘라. 타이타닉을 찍어. 아이고. 야 자네가 여기 닿냐? 이거 안 나면 사람 버려. 야 내가 점프를 1m 뛰는데 이게 안 나겠냐? 해봐. 야 유다 날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 네가 없어. 아니 다시. 왜? 근데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겨가지고 담기는데? 담기네. 아까 내가 알려준 대로 찍어야 돼. 얘들아 여기 봐봐. 카메라를 왜 야 근데 규성이의 촬영 실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콜라 먹방 해볼 거예요. 먹방이다. 그때만. 켄싱턴 호텔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하나. 나만. 유하나. 김유한 너를 찍고 있어. 점심 먹으러 점심? 아직 아침도 안 먹었어. 점심 먹으러 가는 날. 지금 뭐 가는 날은 뭐야? 조식을 먹지 않아. 안녕하세요. 걸어서 경주 속으로입니다. 이름이 봉원. 아, 구성이가 이렇게 촬영하니까 좋다. 오늘 무슨 소수 이름이 도보노소라는 데를 자꾸 볼 거예요. 이름이 유한이가 도보노소인데 몰라요. 저도 솔직히 왜 걷는지 모르겠는데 이 추운 날씨에 일단 기대됩니다. 당근 할아버지 당근을 뺐으면 그냥 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나 너네 찍어줄래. 한 명씩 경주에도 소감 한마디. 저는 100개를 타고 올 거예요. 경주에도 소감. 전 대관람차 무조건 할 거예요. 소리를 질러줘. 안에 누가 타 있어? 지환이랑 주원이. 저. 하고 이게 남자들이냐? 바람이 느껴졌어. 어땠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고 소리도 하나도 안 질러. 아니 말을 똑바로 했어. 어떡해. 소감. Great day. Excellent and beautiful day. Wow, amazing. Yeah. 괜찮아. 너도 소감 한마디. 저희는 이제 갈비를 먹으러 갑니다. 소감을 말해주세요. 맛있겠다. 야 이중 모션 할래? 조용히. 아니면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갈비 맛있겠다. 이가 개 맛있겠다. 언제까지? 설렁이라는 감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Before I die, 저희는 호텔 도시 애슐리 퀸즈를 먹으러 왔습니다. 역대급으로 반대입한. 더럽잖아.
준영아, 오늘 아침 어땠어? 오늘? 준영아, 어땠어? 뭐 아침 너무 맛있었어. 들은 먹을 수 있었다며. 네, 생각보다 배불러. 그리고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팀에서 돼지고기랑 막창 먹었어요. 누가 우리만 해라 양값도 배워왔어. 요청해 주시고. 제가 그때는 집에서 부르시는 건데 할머니 그냥 하는 것 같아요. 나 그때다가 떡볶이 찍어 먹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왜 우리만 양값도 배워왔어? 후회하지? 전주 여행의 마지막 차례입니다. 저희 바다가 보이는 곳인데요. 여기가 묵모대 왕정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저희가 카페 왕정이라는 곳에서 다같이 커피를 마시고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해변가에 왔어요. 즐겁게 노는 40대 중년 아저씨와 10대 청소년들. 어때? 현로야 너. 수민이가 사진을 찍고 있어요. 담비가 찍어주고 있어. 아싸 신호. 아싸 아자. 아싸 야래. 아싸 사나띠. 아싸 금융주. 아싸 영양장애. 아, 피부가 왜 이래? 안녕하세요. 영상 뒤에 이렇게 재밌는 영상 뒤에 제가 기도를 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 100배인데요. 보셨듯이 저도 지금 계속 감동하면서 봤거든요. 우리 아이들 7학년 입학한 게 정말 엊그제 같고 그때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이렇게 많이 잘 성장했구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아이들 안에서도 그런 단단함과 그런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귀하게 키울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그리고 교사로 함께 세우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심어주신 꿈과 비전을 스케치하며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 서툴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각 아이의 마음에 넣어두신 각자의 부르심과 가능성이 가득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그려낸 작은 비전의 조각들 위에 주님의 평안과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비교로 상처받지 않게 하시며 각자에게 주신 길을 귀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부모인 우리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서지 않고 재촉하지 않으며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도로 뒤에서 동행하는 부모 되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축복하며 주님이 이루실 이야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3월달에 처음 만났을 때 학부모님들께 전해드린 말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으나 제가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9학년 처음 만나는데 좀 걱정된다. 8학년 때 하도 많이 사고 쳐서 걱정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올해 9학년이 3년째거든요. 근데 지금 9학년이 학업과 모든 활동에서 가장 나은 폼을 보여준 학년이었습니다. 우리 반전의 9학년들에게 박수. 고등 과정으로 보내는 기대가 참 큽니다. 우리 9학년 멘토쌤들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잠깐 앞으로 나오실래요? 인사 한번 할까요? 차렷. 인사. 네. 저희 이제 단체 사진 찍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 다 앞으로 나올까요? 학생들 한번 찍고 부모님 나오셔다 단체 한번 찍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나오시고요. 우리 멘토쌤들 준비되셨나요? 찍을까요? 네, 이상으로 비전 스케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